65세의 나이에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의 침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 연락처조차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집 여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간호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 환자의 자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걸까? 사실 18년 전 그녀는 아들이 해외로 사진 공부를 하러 가겠다며 가져온 합격 통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건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비현실적이다. 라는 모진 말과 함께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씹고 SNS 계정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자의 인연은 그렇게 18년 동안 끊겼습니다. 이제 암으로 병상에 누운 그녀는 의사 앞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제 아들을 좀 찾아주세요. 그녀는 이 인연이 이미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상상도 못할 진실을 들추어내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가 매일같이 그리워하던 그 아들은 어쩌면 한 번도 그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천륜이 꿈과 충돌할 때, 오해가 세월의 무게를 눌러버릴 때, 18년의 침묵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가장 하기 힘든 그 한마디를 내뱉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내 노년이 이런 식으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실 천장은 옅은 하늘색이었고 하루 종일 눈이 시린 백색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비가 내리는 기분이었죠. 4인실 창가 쪽 끝 침대가 제 자리였습니다. 커튼을 반쯤 쳐두면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천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는데 누군가 그 안에 숨어 흐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나이 65, 혼자입니다. 의사는 제 병명이 담관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 찾아봤는데 이름은 무섭지 않았지만 확진을 받는 순간 누군가 내 몸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붙여놓은 것 같더군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다만 죽기 전에 내 손을 잡아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두려울 뿐입니다. 침대 곁에는 낡은 손가방 하나가 제 짐의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쓰다만 수첩, 그리고 절반 넘게 쓴 립스틱 하나. 간호사들에게 웃어 보일 때마다 입술 주위를 매만지는 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바쁘게 드나드는 간호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문 밖으로 들려오는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구석 침대 아주머니 말이야. 아들이 외국 나가서 10수년째 소식도 없대. 병원도 혼자 오고 입원 보증도 이웃이 서줬다더라고. 젊을 때 자식한테 어떻게 했길래 늙어서 저렇게 되나 몰라.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더 꽉 감았습니다. 그 구석 침대 아주머니가 바로 저 박수님입니다. 예전에 보건소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며 혈압도 재주고 바우처 카드도 발급해주고 백신 접종 등록도 하던 사람이었죠.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월급으로 아들 도연이를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학생 시절 도연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말했죠. 나중에 의대 가서 의사 되라. 그게 남들 보기에도 좋고 평생 먹고 살 걱정도 없는 길이다. 하지만 아들은 의사가 되기 싫다고 했습니다. 사진이 좋다고, 해외에 나가서 영상 공부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돈 많은 집 애들이나 꾸는 꿈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정말 해외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18년 전 집을 나간 후로 아들이 제게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살림이 팍팍하거나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금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살 집도 있었으니까요.
설날마다 이웃 김영희 씨가 명절 음식을 가져다 주며 외국 나간 자식 안 온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마요라고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한 건 먹을 게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가 북적이고 가족들이 모이는 그 며칠 동안 혼자 TV를 켜놓고 밥을 먹으며 밤새 터지는 불꽃놀이 소리를 듣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화면 속에 단란한 가족 사진이 나오면 저는 조용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인생이 나이가 되어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다면 딱히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진을 마치고 돌아가는 간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기, 아가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간호사가 멈춰서서 몸을 굽혔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주머니.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의 젊은 눈동자를 보니 왠지 자격지심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혹시 이번 고비를 못 넘기면 내 아들을 좀 찾아줄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캐나다에 있을 거예요. 18년 동안 연락이 끊겨서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단 하루도 보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전해주세요. 간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베게릿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울음소리도 흐느낌도 없었지만 마음속은 칼로 베어내는 듯 아팠습니다. 누군가 칼을 들고 지난 세월을 조금씩 도려내며 억지로 한 페이지씩 다시 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벌써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한순간도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엄마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이가 그날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죠. 18년 전 그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초여름 밤이었고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 앞에서 30분 넘게 소리를 지르며 싸웠고 갓 끓인 된장찌개는 식어가는 동안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탁을 쾅 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고 문짝이 제 눈앞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너 제정신이니? 외국 학비가 1년에 얼만지나 알아? 내 장학금으론 턱도 없어. 거기 가는 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고생하러 가는 거야. 엄마, 이건 내가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요. 런던 예술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잖아요. 그걸 배워서 뭐에 쓰려고. 사진 찍어서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내 사촌형은 의대 나와서 지금 병원에서 연봉이 얼만데 난 의사가 되기 싫어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의사를 꿈꾼 적 없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잘 생각해라. 너 나가면 난 단돈 10원도 안 줄 거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좋아요. 내 힘으로 할게요.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라며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유학 계획을 1년 동안 저 몰래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컴퓨터를 뒤졌고 신청 서류를 찢어버렸으며 예치금도 취소해 버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두려웠습니다. 그 큰 돈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타국에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무엇보다 아들이 떠나면 영영 내 자식이 아니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고도 하지 않고 학교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밤을 꼬박 새우며 자고 나면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탁자 위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 비행기 탔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세상은 꿈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죽기 전까지 죽은 듯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찾지 마세요. 저도 돌아보지 않을게요. 저는 그 쪽지를 10번 넘게 읽고 태워버렸습니다. 그 뒤로 꿈을 꿨습니다. 도연이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제 무릎에 기대어 엄마,
내가 나중에 여행 많이 보내줄게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가 아침은 먹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몇 년 전 학회 때문에 캐나다에 다녀온 옛 제자가 슬쩍 말했습니다. 선생님, 토론토에서 도연이랑 정말 닮은 사람을 봤어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으로 토론토에 있는 모든 대학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지금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 눈매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머리를 뒤로 넘긴 상처 입은 듯한 깊은 눈빛의 남자. 그는 의학 세미나에서 간담체 외과 신치료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멍해졌습니다. 사진 공부하러 간 애가 왜 의사가 되어 있는 걸까? 돈이 부족해서, 생활이 힘들어서 진로를 바꾼 걸까? 아니면 이 세상이 선택권을 주지 않았던 걸까? 그것도 아니면 엄마 없이도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워졌습니다. 그가 침묵으로 저를 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이 원하던 모습이 되었지만 난 돌아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그 흰 가운을 입은 사진을 차마 끌 수 없었습니다. 인쇄해서 옷장문에 붙여두고 매일 외출 전 한 번씩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오늘도 병원 간다. 너도 거기서 많이 바쁘니? 저는 한 번도 그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번호가 있었지만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연락처가 다 지워져도 그 번호 하나만은 수동으로 다시 입력해 두었습니다. 매년 아들의 생일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때로는 붙이지 못하고 찢어버리기도 했죠. 겁이 나서 못 찾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미안하다는 세 글자를 뱉자마자 전화가 끊길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에게도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웃 김영희 씨가 물어봐도 젊은 애가 바쁘지 뭐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명절에 돌아올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남들에게 들키기 싫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가족들이 도시락을 고르는 걸 지켜보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제 뒷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 앞에서조차 고개를 숙이기 싫었던 제 고집이었습니다. 병원의 복도에는 매일 다른 얼굴들이 지나갑니다. 퇴원하는 사람, 조용히 떠나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 언젠가 침대 끝 이름표가 제 마지막 흔적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의사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흰 가운을 입은 걸음걸이가 아주 고든 의사였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얼굴 전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는 제 침대 곁으로 와서 차트를 아주 꼼꼼히 살폈습니다. 초음파 보고서까지 다시 꺼내보더군요. 박수님님, 현재 치료 계획을 다시 한번 조정할 겁니다. 내일 영상 검사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목소리가 다른 의사들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메모를 하는 필체도 아주 정갈했죠. 그가 제 얇은 이불을 덮어줄 때 손길이 아주 가벼웠는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게 이불을 덮어주던 작은 손의 느낌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린 도연이는 늘 자기 전에 제 방에 들러 이불을 확인해 주곤 했었죠. 선생님, 혹시 여기 분이세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 여기서 자랐습니다. 공부하러 유학을 갔었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아, 그래서 한국말이 아주 자연스럽군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도 웃었지만 대답을 잇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가 뒤를 돌아 저를 한번 쳐다보았는데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눈빛에 죄책감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주러 왔을 때 슬쩍 물었습니다. 어제 회진 오셨던 젊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 안경 끼고 한국말 하시는 분요? 정성우 선생님이세요. 간담체 전공이신데 해외에서 오셔서 한동안 저희 연구팀을 도와주시기로 했대요.
정씨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바늘에 찔린 듯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성은 박이고 아들의 성은 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씨가 한둘도 아니고 젊은 정씨만 보면 아들과 연결짓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그래도 정성호라는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습니다. 도연이가 지었을 법한 이름은 아니었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회진을 오는데 말수는 적어도 제 침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다른 환자들보다 길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다른 의사들이 회의에 갔을 때 그가 혼자 와서 제 링거 바늘을 다시 고정해 주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여기가 아픈가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빨리 끝낼게요. 알코올 솜으로 제 손등을 누르던 찰나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에 있는 흉터를 스쳤습니다. 예전에 요리하다 대인 작은 흉터였는데 색이 짙어 아주 선명했죠. 그는 순간 멈칫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초 단위의 찰나에 그의 눈동자의 놀람과 아픔, 그리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민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박수님님 좀 쉬세요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자랐는지,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인정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연이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그가 처음 병실에 들어온 날부터 저는 더 이상 죽음만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진,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죠. 이 나이가 되면 기억력이 이상해집니다. 사흘 전에 무슨 약을 먹었는지는 잊어도 18년 전 그 밤에 도연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날 아들은 디램이라고 적힌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용돈을 아껴서 산 어느 예술대학 기념 티셔츠라고 했죠. 그때 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티셔츠 한 장 입는다고 예술가가 되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 벽처럼 견고했고 아들이 아무리 두드려도 한치의 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정의사, 아니 정성호 선생님은 오늘도 왔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가 좀 높다며 며칠 더 지켜보자고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신가요? 그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엔 얼마나 자주 가나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너무 오래됐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오래됐다는 말이 제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병실 불이 꺼졌을 때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인 줄 압니다. 그는 제 침대 곁에 서서 몇 초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숨을 들이켜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그때 도연아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마디 내뱉는 순간 모든 게 깨질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에 피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전 임종 준비를 서두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그 낡은 아파트를 팔기로요. 아들이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혼자 십수년을 지낸 그 집은 가구도 낡고 문짝도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와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생긴 문틀의 균열을 저는 일부러 고치지 않고 훈장처럼 남겨두었죠. 시세를 알아보니 6억 원 정도 된다더군요. 돈이 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죽었을 때 시신이 부패한 뒤에야 발견되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 제 일을 정리하고 싶었죠. 부동산 중개인과 전화로 조건을 조율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님님,
오늘 혈액, 정의사였습니다. 저는 얼른 전화를 끊었지만 그는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집을 파시는 겁니까? 네, 뭐. 오래된 집이라 살러 돌아갈 수도 없고 집만 되니까요. 저는 짐짓 담담한 척 웃었습니다. 지금 치료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의 말투가 엄격해졌습니다. 치료비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 뒷정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난 가족도 없으니까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긴 아주머니의 집이잖아요. 아드님과 함께 사셨던 곳이고요. 그만이죠, 뭐. 사람이 안 산지 오래됐어요. 집은 비어 있고 아드님은 어머니가 아픈 걸 아나요?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찔린 듯 아팠습니다. 연락 안 해요. 왜 안 하시는 거죠?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그는 제가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드님이 사실 계속 당신을 찾고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아시나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만약 아드님이 어머니가 집까지 팔았다는 걸 알면 정말 슬퍼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가 도연이인지 묻고 싶었지만 아무런 심리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참 서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집 파는 일 며칠만 더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치료 옵션을 다시 검토할 때까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아나요? 그가 만약 도연이라면 제가 매일 밤 꿈속에서 중얼거렸던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라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병원 뒷골목 낡은 우체통 앞에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썼던 그 낡은 봉투들. 어느 해 생일에는 녹음기를 사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오늘 네가 좋아하는 감자전을 부쳤는데 다 터졌어. 네가 싫어하던 새우가루는 안 넣었단다. 거긴 춥지 않니? 누가 한국말로 말이라도 걸어주니? 저는 녹음 테이프 3개를 편지와 함께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우체통 앞에 서 있을 때 정 의사가 사복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오래된 편지지의 쉿쉿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쳐다보자 그는 봉투를 뒤로 숨기며 병실로 가셔야죠. 바람이 찹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먼저 알아봐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정 의사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수술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도 돼요. 전 목숨을 구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시 한 번만 깨어날 기회를 얻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베개 밑에서 미리 써둔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내가 못 깨어나면 이걸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는 편지를 받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주소는 봉투 안에 있어요. 이름은 이미 아시겠죠. 선생님은 제 병력을 누구보다 열심히 봐주셨으니 좋은 의사예요. 수술실로 실려갈 때 도연이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끓으며 제 손을 잡고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으면 나도 안 살 거야. 라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취 기운이 퍼지기 직전 누군가 제 귀에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살릴게. 그 엄마라는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말이 드디어 누군가에 의해 내뱉어진 것이었습니다. 전 눈을 뜨려 노력했지만 눈앞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소매에는
피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낯익은 콧날과 광대뼈. 결국 너였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늦지 않았어. 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니? 도연이는 18세에 떠나던 날 엄마를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으면 평생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말 힘들게 지냈고 사진 공부를 했지만 생계를 잇기 어려웠다고요. 그러다 만난 한 의대생의 이야기를 듣고 오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는 사진기를 내려놓고 피눈물 나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삶을 억누르며 엄마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병원 차트에서 제 이름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의사 가운을 입은 걸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공한 의사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들 도연이로 돌아가고 싶어요. 퇴원 후 우리는 예전 그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여기 살아야지. 내가 문 박차고 나간 그 흔적도 그대로 있는 걸. 저녁을 먹다 도연이가 서랍에서 녹슨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우체통 밑에 비밀칸이 하나 더 있단다. 내 아빠 살아있을 때 중요한 우편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만든 칸이야. 도연이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한참 만에 먼지 쌓인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제가 넣어둔 카드와 아들의 3살적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네가 돌아왔을 때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내 거니까 안심하고 살아라. 미안해하지 말고. 엄마도 젊어서 외로움 타는 법을 잘 몰랐나 보다. 카드를 읽던 도연이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기도 도망도 원망도 없습니다. 창밖에 비는 그쳤고 밤 공기는 맑았습니다.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탁자 위의 시계는 여전히 2009년에 멈춰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의 시계는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을 어떻게 보시나요? 소중한 사람과 오랫동안 나누지 못한 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화해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머니는 사과를 삶의 세세한 흔적 속에 숨겨두었고 아들은 자존심을 꺾고 엄마를 살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결국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딛는 일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화해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께 이 따뜻한 진실을 전해주세요.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